자, 이번 시간은 화폐의 시간가치 부분입니다. 일단 제목을 잘 보시게 되면 화폐는 돈이 되겠죠. 근데 그 뒤에 가치가 나왔습니다. 가운데 시간자가 붙었죠. 일단 시간이란 말이 없다고 본다면 화폐 가치, 즉 돈의 가치가 되죠. 근데 가운데 시간자가 붙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돈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왜 투자론에서 이런 내용을 배울 수밖에 없을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투자 시점은 언제나 현재가 됩니다. 그런데 수익의 발생 시점은 언제나 미래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투자한다고 해서 오늘 곧바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짧아도 며칠 후, 몇 달 후에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투자 시점 현재의 돈 값어치와 수익의 발생 시점인 미래의 돈 값어치가 같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정확한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금액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정확한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 타당성 분석, 즉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금액만을 볼 것이 아니라 돈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 화폐의 시간 가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구조를 한번 따져본다면요.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미래의 돈 가치를 현재의 돈 가치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겠죠. 이처럼 미래의 화폐 가치를 현재의 화폐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한다 그래요. 할인.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장 해석하거나 이제 교과서 보실 때 할인 이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할인 이 말 나오면 첫 번째 크게는 돈 가치를 따진다의 의미가 되고 두 번째 작게는 현재 가치로 맞는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할인자가 나왔는데 문장 속에서 뭐 미래 가치 또는 현재가 아닌 뭐 미래자가 붙었다. 이 말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현재의 돈 가치를 미래의 돈 가치로 바꾸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를 할인의 반대가 되니까 할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출문제라든지 모의고사 문제를 접하다 보면 할인 이 말은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할증이란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증은 개념 정도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미래의 돈 가치를 현재의 돈 가치로 바꾸는 작업이 할인이고 반대로 현재의 돈 가치를 미래의 돈 가치로 바꾸는 작업을 할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럴 때 그 현재의 돈 가치로 바꿀 때 이용하는 여러 가지 계수들을 묶어서 현재 가치 계수, 줄여서 현가 계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일단은 현재 가치나 현가란 말이 붙었다는 건 일단은 현재 가치로 만들 때 이용하는 어떤 계수들인가 보구나 이런 예상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용 따져보기 전에 종류부터 보시면 됩니다. 종류 보니까요. 첫 번째 일시불의 현가 계수, 두 번째 연금의 현가 계수, 세 번째 저당 상수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래가치를 구하는 미래가치 계수, 줄여서 내가계수의 종류 보면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치기금계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종류의 암기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시불과 연금의 경우는 명칭 속에 제목 속에 현가란 말이 붙었죠. 다시 잘 보세요. 지금 일시불의 현가계수, 현가자 나왔죠.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자 붙었죠. 맞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 미래가치계수도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일시불이나 연금의 경우는 명칭, 제목 속에 현가나 내가가 붙어 있어요. 그럼 현가자 붙었으니까 현재가치 계수 있겠구나. 내가자 나오니까 미래가치 계수 있겠구나. 구분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다만 여기 저당상수 부분하고 감치기금계수의 명칭 속에는 현가나 내가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 점만 구분을 잘 하신다면 현가계수, 내가계수 종류의 암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현가, 내가계수 종류 외우실 때 일시불이나 연금의 경우에는 현가계수, 내가계수가 붙기 때문에 이거 현재가치 계수구나, 미래가치 계수구나를 금방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지금 저당상수와 감치기금계수는 명칭 속에는 현가, 내가란 말이 없잖아요. 이것만 구분이 되신다면 종류를 외우는 자체는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그럴 때 암기법이 뭐냐면 암기법이 현저감내예요. 자, 현저감내입니다. 현저감내. 이게 뭐냐면 여기 부분은 현재가치 계수 부분이고 요 뒤쪽은 미래가치 계수거든요. 그럴 때 현저가 뭘까요? 저당상수는 현가계수이고 감내, 감치기금계수는 내가계수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일단 종류부터 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계수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계수가 3개씩 총 6개 계수가 있어요. 이때 일시불과 연금의 경우는 제목, 명칭 속에 현가, 내가가 붙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진 않지만 저당상수와 감치기금계수는 현가, 내가란 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현저감내, 저당상수는 현가계수, 감내, 감치기금계수는 내가계수다. 이렇게만 기억해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또한 역수관계가 형성이 되죠. 일시불의 경우는 현가계수와 내가계수가 역수의 관계이지만 조심할 건 연금은 현가, 내가가 역수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연금의 현가와 저당상수가 역수가 되고 또 연금의 내가와 감치기금계수가 역수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역수 관계는요, 양쪽을 곱하면 1값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역수는 곱하면 1 나와요. 그럼 지금은 기초 입문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알아두는 것보다는 첫 번째 현재가치 계수와 미래가치 계수의 어떤 종류상 차이점, 두 번째는 뭐다? 계수 상호 간의 역수 관계를 기억하는 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제 하나하나씩 내용을 살펴본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도 있고 또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럴 때 하나씩 해보면 또 일시불과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시불과 연금은 어떤 차이점이냐? 일시불이란 말은 현금 흐름이 일회적이에요. 자, 일시불이란 말은 현금 흐름이 일회적이다. 그러니까 한 번 어떤 금액이 나온다고 할 때 일시불 그러고요. 현금 흐름의 의미가 뭐냐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자, 들어오는 것에서 나가는 걸 뺀 게 현금 흐름이에요. 근데 연금의 경우는 그 현금 흐름이 반복이 돼요. 현금 흐름이 반복적이다. 그리고 어떤 금액이 일정할 때 우린 뭐라 그래요? 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제가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기간이 있고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기간에 0, 1, 2, 3 이렇게 써보고요. 또 현금 흐름에 0의 앞에 이제 100원, 이제 여러분 금액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지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에서 0이란 말은 투자 시점 현재입니다. 투자 시점.
투자 시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투자할 당시에 내 주머니에서 100원이 나갔다는 건 내가 100원을 투자한다는 건 일단 내 입장에선 내 주머니에서 100원이 나가는 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금액 앞에 마이너스 이 부호가 붙는다는 것은 돈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뒤집어 생각한다면 금액 앞에 마이너스가 없다. 그 말은 돈이 들어온다의 의미가 될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뭐 30, 2년 후에 30, 3년 후에 30의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 말이 뭐냐면 매 기간마다 이때는 1년마다인데 1년마다를 매기라고 하죠. 매기마다의 현금 흐름이 일정하죠. 같은 값이 나오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연금이라고 해요. 연금. 오케이? 그런데 일시불이 뭐냐면 예컨대 똑같이 100원을 투자하는데 1년 후에 뭐 10원, 2년 후에 20원, 3년 후에 30원 이렇게 나온다면 일단 매 기간에 현금 흐름이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죠. 값이 같지 않죠.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일시불 그래요. 그래서 정 어려우신 분들, 연금과 일시불의 개념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표 같은 걸 보셨을 때 매 기간 동안, 그러니까 1년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매 기의 현금 흐름이 반복이 되고 일정한 금액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연금이에요. 그런데 그 현금 흐름이 한 번으로 끝난다거나 즉 일회적이거나 아니면 매 기의 현금 흐름이 같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는 값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연금이다, 일시불이다. 일시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더 할게요. 쉽게. 매 기간마다 들어오는 값이 똑같다. 연금. 매 기간마다 들어오는 값이 달라진다. 일시불. 이렇게 개념상 차이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 보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N년 후 1원을 R%의 할인율로 할인했을 때 현재 가치를 말한다. 이게 뭐냐면 예컨대 보험하시는 분이 여러분 찾아와서 보험 설명을 하시면서 선생님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3년 후 1억을 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대요. 그럼 일단 끊어볼게요. 그럼 3년 후 1억은 후가 붙었죠. 후라고 하는 것은 시점상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당연히 미래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1억은 3년 후라는 미래의 가치에 해당이 된다. 미래의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궁금한 거예요. 3년 후 1억이 지금 따지면 얼마의 값어치가 있을까? 얼마쯤 될까? 궁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일정 기간 후 N년 후 1원 이때 N년 후 1원이란 말은 1원이란 말은 실제 금액이 1원의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이건 10,000원이건 100만원이건 1,000만원이건 1억이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후에 어떤 금액을 벌써 할인한다는 건 무슨 가치로 만든다? 현재 가치로 만든다 의미가 되겠죠. 그 자체가 바로 현가계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렇게 구하는 게 일시불의 현가계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년 후 1억인데 이걸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만들었을 때 얼마쯤 될까? 값을 구하는 게 일시불의 현가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비해서 연금의 현가계수 나오는데요. 연금자 나왔죠. 연금이니까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 기간에 우리말로 매년마다의 현금 흐름이 어떤 값이 일정할 때 같은 값이 반복되어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연금이라고 했어요. 연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매년 1원씩. 벌써 매년 1원씩이니까 해마다 1원씩 똑같은 금액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매 기간에 현금 흐름이 일정하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 자체로 이미 뭐다? 연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1원씩 탈 수 있는데 이걸 매년 타지 않고 일시불로 환원. 일시불로 환원은 뭐냐면 목돈으로 한꺼번에 타고 싶다. 이럴 때 적용하는 계수가 연금의 현가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예컨대 여기 곰돌이가 있어요.
자, 곰돌이가 매년마다 100만 원씩을 탈 수가 있대요. 근데 100만 원씩 5년을 탈 수가 있다면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나오겠죠. 이럴 때 매년 100만 원씩을 탈 수 있지만 매년마다 타지 않고 이걸 현재 가치, 지금의 가치로 만들어서 일시금으로 목돈으로 타고자 할 때 그 목돈이 얼마쯤 되니 이 값을 구하는 계수가 연금의 현가 계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 후에 100만 원이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 2년 후에 100만 원을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 또 다 구해놓고 5년 후에 100만 원이 지금의 가치를 따지면 얼마쯤 될까? 이 값을 모두 구해서 합해 줌으로써 현재 목돈으로 일시불로 탈 수 있는 금액을 구할 수 있는 계수가 바로 뭐다? 연금의 현가 계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연금의 현가 계수는 잔금 및 잔금비율 계산에 이용이 되는데 뭐 잔금을 다른 말로 잔액이라고도 하겠죠. 맞죠? 그러면 잔액이건 잔금이건 이 말이 나왔다면 일단은 의심하세요. 이 공식 속에 이 문장 속에 연금의 현가 계수가 들어가겠구나 이런 예측하시고 의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잔금별 나왔고요. 잔금을 보면 분모, 분자 모두의 연금의 현가 계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죠? 분모는 전체 기간이고 분자는 남은 기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만기가 30년이에요. 만기. 대출 만기가 30년인데 5년 후에 잔금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5년 후. 그럼 30년 중에서 5년 후면 5년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남은 기간이 몇 년일까요? 25년 되겠죠. 그럼 그 25년에 연금의 현가 계수가 분자고 전체 만기인 30년의 연금의 현가 계수가 분모가 될 뿐인 겁니다. 아시겠죠? 더불어 요 잔액 구하는 공식 여러 개 있죠. 빌린 돈 곱하기 저당 상수 곱하기 남은 기간의 연금의 현가 계수. 이 공식을 제가 수업 시간마다 얘기를 드렸고 또 계산 문제도 함께 풀어봤는데 바로 이번 33회 기출문제에 떡하니 계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익히신 분들은 그냥 나온 조건 곱하기만 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던 계산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저당 상수 나오는데 원래 저당의 의미 자체가 대출의 뜻입니다. 따라서 저당자가 나왔다? 일단 은행에서 누구로부터 돈을 빌려오는구나를 아시면 돼요. 그럼 상식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원금이자 합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뭐 대출을 받았다, 또 빚을 갚는다, 또 원금이자 합해서 빚 갚는 금액, 즉 원리금 상환액을 구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지체 없이 저당 상수를 정답으로 삼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당 상수 관련하여 원리금 균등이 아닌 예컨대 뭐 원금 균등 또는 뭐 최정식 상환 다른 상환 방식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그 문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그 기침한 부분은 다 적어 놓으셨죠? 예, 그건 NG. 요것도 지금 계속 이제 잘라내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당 상수 간단합니다. 공식 같은 거 외우려하지 마시고요.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째, 원리금 균등. 절대 원금 균등하면 틀려요. 둘째, 뭔가 대출 받았다, 빚을 갚는다, 상환한다 이런 말 나오거나 원리금 상환액을 구한다 이런 식의 말 나오면 무조건 정답 뭐라고요? 저당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미래가치 구하는 계수의 일시불의 내가 계수 보면 현재 1원을 R%이자율로 예금했을 때 N년 후에 원리금 그랬거든요. 이게 문장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네요.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해서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 문장 속에서 핵심은 양괄식이에요. 맨 앞과 맨 끝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금액 5억 앞에 매년자가 없죠. 그러면 금액 앞에 매년이란 말이 안 붙었다는 건 이건 해마다 5억씩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5억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일회적이다, 반복적이다. 일회적이죠. 제가 조금 아까 연금과 일시불 개념 얘기를 드리면서 연금은 어떤 금액이 일정하고 그 일정한 금액이 반복되어 나올 때 연금이다. 그에 비해서 일시불은 매기의 현금 흐름 금액이 일정하지 않거나 일회적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럼 현재 5억, 그 5억의 금액이 매년마다 일정한 5억씩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한 번 5억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지속적이다, 반복적이다, 일회적이다, 일회적이다. 그럼 현금 흐름이 일회적일 때는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죠. 그 다음에 중간의 값은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맨 마지막에 보면 10년 후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에 10년이든 만년이든 10만 년이든 간에 후 이 말이 붙었다는 건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겠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후니까 미래입니다. 죄송합니다. 후니까 미래예요. 그러면 미래겠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미래야, 미래. 그럼 미래가치를 알고 싶으니까 미래가치 계수, 줄여서 내가계수잖아요. 맞죠? 그럼 보세요. 금액 찾으세요. 금액 찾았는데 앞에 매년자가 안 붙었다. 그 말은 5억이라는 금액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겠죠. 그럼 계속 반복적이지 않고 일회적이니까 연금이다, 일시불이다, 일시불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알고 싶은 건 10년 후의 값어치 알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게 후, 미래니까 현가계수다, 내가계수다. 내가계수, 미래가치, 계수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인문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뜻을 알아가야 되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척 보면 압니다가 되죠. 어떻게? 자, 맨 앞에 금액 나왔잖아요. 근데 금액 앞에 매년자가 붙었어요. 그럼 얘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겠구나. 연금이구나. 또 마지막을 보니까 현재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현재니까 현가계수겠구나. 근데 마지막에 몇 년 후가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몇 년 후 미래가 되니까 내가계수겠구나. 이 요령만 터득하시면요. 굳이 어렵고 복잡한 문장 하나도 외우지 않아도 문제 보자마자, 문장 보자마자 이 말 마저 틀려가 보여요. 아시겠죠? 물론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할 때 보이는 거지. 조금 약간 게을리했는데 그게 보인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연금의 내까지 나왔죠? 그럼 보세요. 금액 나왔죠? 앞에 뭐 붙었어요? 매년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1원이 아니라 해마다 1원씩 같은 금액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연금이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싶은 게 언제죠? N년 후. 후는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그러니까 금액 앞에 매년자 붙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반복되겠구나. 연금이겠구나. 또 알고 싶은 게 N년 후 나왔으니까 미래겠구나. 그럼 합치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이걸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감채기금계수, 이 감채기금계수는 적금계수거든요. 근데 적금계수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제가 안 쓸게요. 뭔가 필기하고 쓰는 거는 이 기본 수업 때 넉넉하게 시간 갖고 제가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기초인문이니까 지금 그 말의 뜻이 뭐냐는 걸 자꾸 들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감채기금계수를 적금계수 그래요. 그럼 적금계수하고 왜 하느냐? 현실적으로 말이죠. 적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내가 3년 후건 5년 후건 미래에 만기가 됐을 때 타는 금액은 알고 들어가요. 그런데 매기, 불이백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곰돌이가 있어요. 곰돌이가 하나은행을 찾아가서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가씨가요. 3년 만기 2천만 원짜리 적금에 가입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다달이 매달마다
얼마씩 불입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이때 하나은행 직원이 이런 말을 쓰겠죠. 선생님, 매 다달이 50만 원씩 3년을 불입하면 원금 총액이 1,800이 되고 지금의 금리를 적용하면 이자가 200이 붙어서 세금 내기 전에 수령액이 2천만 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달이 매달마다 50만 원씩 불입하면 돼요! 라는 값을 구하는 게 감채기금계수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 감채기금계수는요. 기간 말, 그러니까 만기됐을 때 수령액, 타는 금액이 2천만 원인 건 알고 있지만 그 금액을 달성하고자 매기 불입액, 매기 적립액을 모르고 있을 때 사용하는 계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다시 한번 3년 만기 2천만 원짜리 적금, 이 말의 의미는 3년 만기 때 탈 수 있는 금액이,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인 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2천만 원의 금액을 달성하고자, 수령하고자 다달이 매기 불입할 금액이 50만 원인 걸 구할 때 이용하는 계수가 감채기금계수가 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감채기금계수는 적금계수인데 이 개념을 이해해 놓고도 막상 문장 나오면 잘 모르시겠다.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장 속에서 매기 불입액, 매기 적립액 그 말 나오면 감채기금계수가 답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초인데 너무 요령을 먼저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합니다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수업에 임하시고 으쌰으쌰 협력하다 보면 나중에 개념도 이해가 가고 또 요령도 다 익히기 때문에 뭐 합격점 이상의 점수 맞는 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현실적으로요? 제대로 공부를 해놓고 또 보기에 평상시에 점수도 안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 가니까 점수가 나오느냐? 그것은 문제가 어려웠다기보다는 그 날의 어떤 컨디션, 어떤 멘탈, 이것에 문제가 커요. 그래서 제가 벌써 20년 넘게 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마다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저분은 잘 되실 거야. 이번에 꼭 합격하실 거야. 이렇게 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결과는 안 좋을 때가 많았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접해보니까 되짚어보니까 거의 100% 가깝게 실력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당일날 가서 너무 떠셨어. 너무 떨어가지고 문제가 제대로 안 보인 겁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100%다. 그래서 좀 멘탈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능력과 실력으로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용기 가지고요. 자신감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측정 나오는데 현금 흐름이 결국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이죠. 근데 돈이 들어오는 걸 현금 유입이라고 하고요. 돈이 나가는 걸 현금 유출이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의 차이가 현금 흐름인데 그때 현금 흐름 중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의 차이를 순현금 흐름, 다른 말로 순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투자를 통해서 장래 들어오는 돈, 이것이 현금 유입이고 장래에 나가는 돈, 현금 유출 그러죠. 그러면 그냥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의 차이는 이게 현금 흐름이에요. 그런데 현금 유입을 이때 돈이 들어오는 건 현재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미래에 들어오겠죠. 이것은 미래 가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1년 후, 2년 후 미래에 들어올 수입을 현재 가치로 만든 값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미래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은 앞에 순자를 붙여가지고 순현금 흐름, 줄여서 순현가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현금 흐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전 시간에
투자의 장점을 설명함에 있어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향유,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소득 이득은 예를 들면 투자자가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때 상가 내의 점포의 임대를 통해 얻는 임대 수익은 소득 이득이고 그 상가를 팔아서 얻는 양도 차익은 바로 자본 이득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다시 한번 부동산을 운영해서 얻는 이익은 소득 이득, 부동산의 매각, 처분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자본이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그런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계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소득이득을 계산하는 과정이 영업수지의 계산 또는 영업의 현금 흐름 그래요. 또 자본이득, 팔았을 때 얼마 남느냐? 우리말로 양도차익의 계산이 바로 지분복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 나오죠? 영업수지 계산 공식 제가 맨 앞에 일부러 좀 다른 색깔을 써놨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거 외우셔야 돼요. 저거 못 외웠다. 답을 맞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가장 기본적 공식이 여러분. 저기 맨 앞글자 따면 가공기후 영순부 세전세 세후가 되겠죠. 자, 가공기후 영순부 세전세 세후 그렇게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공식을 보시면서 귀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가능총소득은 다른 말로 잠재총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론적인 수익이에요. 수익이 이론적이다. 그 말이 뭐냐면 어떤 부동산, 예컨대 상가가 있다면 상가 내 점포가 100% 공실 없이 임대가 되거나 분양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 소득을 우린 뭐래요? 가능총소득, 잠재총소득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점포가 분양 임대되는 경우가 드무니까 뭔가 비어있는 점포가 있겠죠. 그럼 비어있는 점포로부터는 임대 수입이 들어오지 않겠죠. 이걸 빼는 게 공실 및 불량부채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실 및 불량부채 썼는데 공실과 불량부채는 약간 개념상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냐면 공실은 처음부터 임대 자체가 되지 않아서 임대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일 것이고 불량부채는 임대는 되었으나 세입자가 임차인이 월세를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이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빼주는 겁니다. 여기에 기타 소득, 기타 수입을 더해 주는데 왜 기타를 붙였냐면 여기에는 예컨대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어떤 옥외 광고판 수입이라든지 주차장 운영 수입 등이 포함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판기가 됐건 주차장 운영이 됐건 광고판 운영 수입이 됐건 간에 수입은 수입이지만 임대 수입은 아니잖아요. 그럼 임대로부터 난 수입이 아니니까 기타란 말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타 수입을 다른 말로 영업외 수입, 영업외 수입 그런 말 쓰는데 어차피 같은 말은 제가 기본 수업할 때 얘기 드릴게요. 이래요. 그러면 가능총소득에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을 유효총소득 그래요. 근데 유효총소득에서 그 임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 경비를 빼고 순수하게 얻는 이익을 순영업소득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주는데 부채 서비스액은 남한테 돈을 빌려왔을 때 원금의 이자 합해서 빚을 갚겠죠. 이걸 예쁘게 말하면 원리금 상환액인데 그 원리금 상환액을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 그래요. 그럼 빚을 갚는다는 거죠. 빚을 갚고 남은 게 세전 현금 수지, 세전, 세금을 내기 전에 수익이 나오겠죠. 물론 수지, 이 말 대신에 흐름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전 현금 수지와 세전 현금 흐름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세전이 나왔다면 그 다음 단계는 세금을 뺀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빼주고 남은 게 세후, 세금까지 빼고 남았다는 점에서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구체적인 내용 구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더불어 지분복귀액은 팔았을 때 얼마 남느냐. 자, 매도 가격. 너 금일건 얼마 받고 팔았니? 매도 경비.
금물건 팔 때 비용 얼마 들었어? 그럼 팔아넘긴 금액에서 비용 빼면 순수하게 팔아넘긴 금액이 나오겠죠. 이게 순매도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순매도액에서 아직까지 갚지 못한 남은 빚이 남아있다면 남은 빚 갚으라는 거죠. 그럼 세전이 나오고 그 다음 단계는 개론으로 따지면 자본이득세라고 하고 세법으로 따지면 양도소득세를 빼주는 거죠. 그럼 양도세를 빼주니까 세후 지분복귀액이 나옵니다. 물론 지분복귀액이란 말의 의미도 있긴 하죠. 근데 그 의미까지는 지금 얘기 안 할 거고 제가 나중에 기본이론 수업 들어가면서 지분복귀액 의미도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투자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겠죠. 근데 투자 타당성 분석이 뭘까요?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가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묶어서 투자 타당성 분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투자 타당성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화폐의 시간 가치, 즉 돈 가치를 따져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할인 방식과 돈 가치를 따지지 않는 비할인 방식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제목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투자론의 용어는요. 그 용어에 담겨진 뜻을 해석하면 내용까지 와닿게 돼요. 지금 제목 자체가 할인 현금이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인데 수지 대신에 흐름자 붙여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이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해석해 보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거든요. 자, 우리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화폐의 시간 가치 말씀드릴 때 앞으로 할인 이 말 나오면 넓게는 돈 가치를 따진다의 뜻이고 좁게는 현재 가치로 만든다의 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할인하니까 무슨 가치로 만든다? 현재 가치로 만든다. 근데 수는 뭐죠? 들어오는 수입을 수라고 하겠죠. 지는요, 나가는 지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조금 아까 이 들어오는 수입을 예쁘게 말하면 현금 유입이라고 했고 나가는 지출은 예쁘게 말할 때 현금 유출이라고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장래의 수입과 지출이에요. 앞으로의 미래의 수입과 지출이라고요. 그런데 맨 앞에 뭐가 붙었죠? 할인자가 붙었어요. 그럼 무슨 가치로 만들어요? 그렇죠.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을 비교하는 거죠. 양쪽을 비교해서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예쁘게 포장해 볼 테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죠. 할인 현금 수지 또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또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니까 내용 써 있네요. 의미 써 있네요. 그럼 보시면 제목을 해석해 보니까 곧 내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또한 이런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모두 고려할 것이며 더불어 세후 수익, 즉 세금까지 빼고 남은 수익을 기준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는 뭐가 있을까? 순수내,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순위법, 순수내 요 세 가지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속해요. 가장 먼저 순현가법이 나오는데 약자로 Net Present Value이기 때문에 NPV라고 NPV. 근데 이 순현가는요. 공식 자체가 조금 아까도 보셨지만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앞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에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이 자체가 공식이면서 동시에 문장으로 자주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읽어보면 수년가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공제 차감, 공제한다, 차감한다는 건 뺀다는 거잖아요. 공제 차감한 값이다 라는 문장이 의외로 자주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현재 가치로 만든다는 걸 할인한다 그랬죠. 근데 수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문장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어떻게 문제가 나온 바가 있냐면 수년가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이다, 뺀 값이다 라고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또 33회 이번 기출문제에서는 수년가가 나왔는데 요구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내부 수익률이라고 씀으로써 틀렸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수년가법은 무조건 요구 수익률이 나와야지 요구 수익률이 아닌 다른 수익률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문장 틀렸다고 보셔도 지장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해진 값이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채택하지만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수년가가 0이다. 수년가가 0이란 말은 우리 아까 왜 전 시간에 뭐 기대 수익 배웠잖아요. 그 기대 수익을 다른 말로 내부 수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부 수익 값과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수익 값이 같다는 의미가 돼요. 다시 말하면 수년제 가치가 0이 된다는 건 투자로부터 그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과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은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나머지 내용들은요, 이제 기본이론 수업 시간 들어가면서 천천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실 테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수익법 나오죠. 자, 내부수익법은 내부 수익률이 영어로 Internal Ratio of Return이 되기 때문에 약자가 IRR이 돼요. 근데 내부 수익률의 의미가 뭐냐면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수년가가 뭐라고 했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 수년가인데 이 값이 0이 되려면 양쪽이 같아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조금 아까 수년가 어떻게 구했죠? 수년가 공식이 장래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 수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값이 0이 된다는 건 양쪽 값이 같아야 돼요. 양쪽 값이 같은 얘도 1억이고 예컨대 얘도 1억이 되면 빼고 남은 값이 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것이 내부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다. 그 말을 다르게 바꾸면 내부 수익률이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같도록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가 같아지면 이걸 뺀 값인 수년가가 0이 되니까 다른 말로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수년가가 0이 되면 자동적으로 수익성 지수가 1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이 수익성 지수 공식 자체가요. 지출현가분의 수익현가예요. 뭐 수익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저 위에 걸로 바꿔볼게요. 지출이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럼 현금 유출의 현가가 분모가 되고 수입은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가 분자가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구조만 보세요. 만약에 여기 위에 나온 것처럼 나가는 돈도 1억이고 들어오는 돈도 1억이라면 분모 분자가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모 분자가 같은 값을 갖게 되면 몫이 1 나오는 거죠. 그럼 위아래 비교해 보세요. 자, 공식 칠판 보세요. 지금 수년가는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니까 양쪽이 같으면 0 나오겠지만 수익성 지수는 지출로 수입을 나누기 때문에 양쪽 값이 같으면 1 나온다고요. 이건 공식의 차이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수년가는 빼고 남은 값이 되기 때문에 양쪽의 값이 같으면 0 나오겠고 수익성 지수값은 나눠주는 값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 양쪽 값이 같으면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맞죠? 또 나머지 것은 나중에 살펴보겠고요. 또 수익성 지수법 볼게요. 수익성 지수법은 프로피터블 인덱스라고 해서 약자가 PI인데 수익성 지수는 공식 자체만 외워두시면 돼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가 분모가 되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분자가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하실 수 있을 거고 또 마찬가지예요. 모두 독립적 투자에 대한 상호 배타적 투자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다만 결론만 따져본다면 수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요. 또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익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할 것이고 또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를 한다. 일단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RM 방식에는 이제 어림셈법 시작해서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공식은 나중에 볼 거고요. 어림셈법은 크게 승수법과 수익률법으로 구성이 되는데 승수와 수익률은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역수관계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용 성격도 반대이겠지만 역수기 때문에 공식상 분모 분자도 반대인 경우가 역수거든요. 하나만 맛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면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 환원율이 역수거든요. 그럼 보세요. 순소득 승수 공식과 종합자본 환원율 공식 보면 분모 분자가 뒤집어 있죠. 지금 순소득 승수는요. 순영업 소득이 분모인데 종합자본 환원율은 순영업 소득이 분자로 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역수관계를 기억하신다면 굳이 따로따로 공식 외우지 않고 한쪽의 공식만 외워도 분모 분자 뒤집어 놓기만 하면 반대쪽 공식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공식의 암기가 쉬워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러면 상식적으로요.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겠죠? 근데 역수니까 승수값은 작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승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클수록 우월하다. 유리한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공식의 암기라든지 내용 설명은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 분석법 나왔죠. 그럼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 원금의 비율 이렇게 써놓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별거 아니에요. 예컨대 여러분이 10억짜리 부동산 10억짜리 부동산 구입하고자 할 때 돈이 부족해서 은행으로부터 5억을 대출받았다면 10억은 그 부동산의 가치가 되겠고 5억은 빌려온 돈이죠. 그럼 10억분의 5억 빌려왔으니까 절반이기 때문에 이때 대부비율은 50%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대부비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부채비율이거든요. 근데 부채비율은 내 돈에 대한 아까 우리 자기 자본이 내 돈이고 타인 자본이 남의 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부채 비율은 의미 자체가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이에요. 근데 조금 아까 10억 중에서 남한테 빚이 5억 빌려왔죠. 부채가 5억이에요. 그럼 10억 중에서 5억이 남의 돈이면
남은 5억이 내 돈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자, 10억짜리 부동산 구입해요. 10억에 10억. 은행에서 5억 빌려왔어요. 그럼 타인자본 5억 맞죠? 그럼 내 돈도 얼마죠? 5억이잖아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1인데 1은 퍼센트로 바꾸면 100%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대부 비율이 50%일 때 부채 비율은 100%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양쪽의 관계는 역시 차근차근 시간을 두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보시면 부채 감당률, 또 채무 불이행률, 영업경비 비율, 총자산 회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기본이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공식을 얘기 드리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수기간법 나오는데 이건 회수기간의 뜻만 알면 돼요. 회수기간은 예쁘게 말하면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으로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할 때까지 소요 걸리는 기간을 회수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회수기간은 본전을 뽑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에요. 예컨대 내가 10억을 투자한다. 근데 해마다 1억씩의 수익이 나온다. 그럼 해마다 1억씩 수익이 나오면 내가 투자한 원금 10억을 뽑을 때까지는 10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회수기간. 그래서 상식적으로 본전을 뽑는 데 걸리는 기간은 짧은 게 좋을까요? 긴 게 좋을까요? 당연히 짧은 게 좋겠죠. 빨리 본전 뽑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의 주머니 속에 들어오는 수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유리하다, 우월한 투자 아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회계적 잉율법도 지금 당장은 그다지 중요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론에 대한 설명을 가볍게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